이행례입니다. 수업을 이제 마스크를 끈 이유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여기 수업장에 들어오는데 수업할 때 마스크가 끼게 되면 잘 전달이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빼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2023학년도 그 전공 수학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수업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간략하게 이제 목차부터 얘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트물로는 아마 4페이지에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에 대한 과목별 점수표, 그러면서 각 문항당 어떻게 이제 그 문제들이, 과목들이 점수가 어떻게 배점이 됐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공수학 문학의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과목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18년도부터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2019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기출문제와 해설은 자료로 나가 있는데, 자료로는 나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수업은 1월경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세하게. 오늘은 한 두 문항 정도만 가지고 무엇에 대한 내용을 할 거냐면 학습 방법,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작성 요령,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학습 전략 및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를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2020학년부터 이제 적용된 내용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부터 이제 적용된 내용들은 가장 틀린 것은 2020년과 이 전후에 대한 문제는 논수령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서술형이 2019년도까지는 4점짜리와 5점짜리가 있었다면 5점짜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2점짜리와 4점짜리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2점짜리는 8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2점짜리는 8문항이 나와 있고 4점짜리는 17문항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가장 큰 차이가 문항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항수가 달라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아까 뭐 논수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논수령은 한 문제밖에 없어졌지만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기입형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은 기입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련된 과목 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서 이따 나오겠지만 매년 기입형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과목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논수령은 교과경론에서 나왔던 거지만 5점짜리 서술형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점짜리가 현대대수학 한 과목이 꼭 들어갔고, 해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학이 보통 들어갔어요. 근데 5점짜리가 4점짜리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뭐가 줄어든 거냐면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난이도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하향됐다라는 얘기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것은 기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향됐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장학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것과 기출문제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출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준비들을 합니다. 학습 준비를 해요. 학습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교사 임용 시험에서 두 가지는 꼭 유의해서 시험 문제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일명 찍어서 답을 못 맞추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시험 문제 내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값이 낮은 수의 자연수, 0, 1, 2, 0은 물론 자연수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답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렴한다, 발산한다.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와 같이 yes와 no의 답은 뭐가 됩니까?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입형에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서술형에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에선 그것의 비중을 없애버리고 과정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유의사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내가 방금 말한 건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고 했지, 기존에 나왔던 개념이라고 말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이 기출문제에서 공통 문제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공통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항이. 근데 하나는 언제 나왔냐면, 하나는 정수론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현대대수학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목이 바뀐 건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 문제는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게 예외 조항이냐면,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 있죠. 이거는 객관식과 서술형은 다른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위배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유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념 문제예요. 개념인데, 누군가가 출제위원이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내고 싶어요. 그런데 코끼리에 대해서 처음 낸 사람은 뭐라고 낼 거냐면, 이 동물을 맞춰보세요 그러면서, 이 동물은 코가 엄청 길어요. 음식도 코로 잡아서 먹어요. 그랬더니 코끼리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신 분이 나는 그래도 또 코끼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 내는 거냐면, 이 동물의 코는 엄청 길어요. 음식을 코로 먹어요. 요 말로 이 동물은 뭘까요? 이거를 못 내는 것이지, 코끼리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조금 말장난 같으면 코끼리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코끼리의 다른 특징을 설명해 놓고 이 동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가 왜 이때 가면 관점을 변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하여튼간 그래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수능은 50만, 60만, 그전에 더 많이 봤지만 그 인원이 시험을 보죠. 또 고1, 고2들이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최소한 100만 명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서적들이 뭐가 됩니까? 굉장히 많고, 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문제들도 많은데 교사 임용 시험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관점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관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점의 다양한 관점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쵸? 이따 이제 학습 준비하면서 이건 다시 얘기할게, 말이 이제 길어지니까. 근데 이 다양한 관점을 혼자서 갖기에는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은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의 철학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 보고 나면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맨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안 했는데 시험 봤더니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뭐 대학 교육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스터디가 중요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하는 스터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나는 공부할 때 이거를 한 15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스터디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가 되냐면 이제 보통 소재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소재거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주로 내가 봤더니 뭐를 하냐면 답 맞추는데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나 이렇게 풀었더니 이거 맞았어. 나도 맞았어. 그래, 우리 그럼 넘어갈까? 그럼 이거는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스터디 시간만이라도 공부해야지 이 공부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인인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디는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교수님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대략 어떻겠습니까? 대략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수학 교육학과 출신들이 대체로 성격이 막 활발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원래 활발한 거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성격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내 강의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거의 침묵이에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터디는 공부하실 때 이제 나중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건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2년째 못하는 이유는 진짜 지긋지긋한 고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스터디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의평가를 보고 내가 채점해 보면서 생각을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스터디보다는 부족해요. 대안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이제 요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공부하는 것을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이것을 보충해 줄 필요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이 둘이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 얘기를 한 건 난이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 분명히 내가 난이도는 5점짜리가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난이도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난이도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시험장에 본인이 들어갔을 때도 진짜 낮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이도는 낮아지겠지만 그런 건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기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학습 방법과 그 답안 작성 요령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학습 준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시간, 노트,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이제 뭔 소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이제 잘 돼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고3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시험 잘 보면 패드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다 그랬는데 시험을 더럽게 못 보고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패드 사달라는 말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엄마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반에는 자기만 패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뻥인데 그 부모가 모르는 줄 알고 뭐 자기만 패드가 없다는 등 뭐 하는 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랬더니 입이 한자가 나온 거야. 그래도 보고는 사야 되지 않겠냐. 인터넷으로 구입하더라도 보고는 사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게 좋은 건지 뭔지 그랬더니 입이 한자가 나왔어. 자기는 꼭 그 아이패드를 사야 되는데 나는 갤럭시 펜이거든. 근데 자기는 아이패드를 사야 되겠다고 근데 그냥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서울, 경기 이쪽을 다 알아봤더니 딱 한 군데에서 패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업시간이 종료 10분 전이야. 그래서 전화를 해서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퇴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 지금 곧 가는데 먼 데서 출발했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보지도 않았어. 포장도 뜯어보지도 못하고 뭐하고 해서 패드를 사다 줬는데 공부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따가 내가 패드는 잘 몰라. 패드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 너 올해 패드 쓴 거 가지고 아파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공부하는 학습 방법에서 패드 사용법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디테일함은, 내가 마치 노트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패드가 굉장히 한 거 보니까 장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하고, 나는 패드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것은 전통식 방법이니까 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작성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었지만, 그래서 난이도 하향이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절대 난이도가 하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작년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 난이도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적어놓은 거고 사람에 따라 난이도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이건 하야라고 했는데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난이도가 상이야 그랬는데 점수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자료로만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학이나 다른 데서도 아마 설명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자료로만 제공하고요. 자, 채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되면 채점은 어떻게 되냐면 출제위원이 가채점을 해봐요. 가채점을 하는데 대략 1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채점을 왜 해보냐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 14페이지를 잠깐 봐볼까요?
내 프린트물에는 14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냥 참고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는 평가원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 이런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없냐면 출제 근거라는 게 없고요. 그럼 이제 출제 근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책 어디에서 참고를 했다. 이런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출제 근거는 한글판 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외국 서적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부정행위니 뭐니 이런 것과 다 관련된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하면서 여기에다는 안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만들어내요. 그러면 평균을 어느 정도로 맞추려고 하냐면 총점이 40% 정도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80점 만점이면 대략 몇 점입니까? 32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점수에 이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형식은 그렇습니다. 형식은 이제 그런 데 맞춰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지까지 다 만들어내요. 답안지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래 자료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자, 답안지까지 이제 다 만들어내는데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출제위원이 제시했던 풀이 방법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의 풀이가 맞느냐 틀리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각 문항당 지역별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만 각 문항당 3명이 채점을 합니다. 그럼 3명이 채점을 하게 되면 3명이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고 보통 대학교에서 그 교수 밑에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분, 보통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하고 나면 알겠지만 임용시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에요. 뇌에 6개월이면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권에 들어가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공에 대한 뭐가 됩니까? 지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아무리 뭐 대학 때 날렸다 하더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외의 답안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출제하신 분이 가채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했던 모범 답안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해법들이 나올 것이고 이 해법은 맞는 해법이고 이 해법은 잘못된 해법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하게 되는 거고 교과 기억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답안지가 완전히 틀렸어요. 서술인데 완전 틀렸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방향 가만히 읽다 보니까 틀리긴 했는데 나름 좀 일리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거는 1점을 주는 게 맞을까? 2점을 주는 게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한 무엇도 생기겠습니까? 고민도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보는 겁니다. 가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를 가채점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한 100명 정도 거를 채점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실제 채점 방향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이제 수정 보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점위원은 독립채점. 그러면 독립채점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 답안지에 이따가 내가 답안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답안지를 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A형 5번 이렇게 이제 나왔다면 서술형이면 이렇게 이제 4줄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 요 옆에 있는 약간의 여백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번 그러면은 여기만 촬영을 해가요. 딱 요거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이거를 우리 뭐 패드 보듯이 전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여기다 채점을 해요. 뭐 거기다가 왜 내가 몇 점을 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2점, 그럼 2점 나가요. 그럼 이제 뒤에 오는 분도 요것만 보는 거예요.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독립채점이라는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채점이 이루어지게 돼서 뭐라고 꼭 얘기를 하냐면 유의사항 중에 옆에다가 쓰는 것들은 점수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내가 5번인데 잘못 써서 여기다 6번 거를 여기다 썼다. 그럼 얘 6번 그런다 그래서 얘 6번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5번으로 인정되니까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만 딱 채점을 해 나가게 돼서 얘기를 해서 해 나간 다음에 세 분이 채점을 했더니 3점, 3점, 4점이 나왔다. 그러면 내 점수는 3분의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시면 자연수로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점수는 0.333, 666, 어떤 지역은 666은 6.7로 하자 그래서 0.67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66으로 하는 것도 이건 지역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편차가 누군가는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재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점은 최저와 최고의 편차가 일정까지는 허용을 해요. 근데 2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재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점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 아까 내가 말한 게 이제 요 안에 다 그 비공개라는 말들이 이제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면 자기 그 점수가 몇 점 맞았는지는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디테일하게, 왜냐면 예전에는 시험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막 채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몇 점 맞은 이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이유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인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0년과 전후로 가장 큰 차이는 논수령이 있다와 없다가 되는 거고 서술형이 5점짜리가 두 문제가 있다와 없다가 되는 거고 기평의 문제가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서 총 문항이 24개 문항에서 23개 문항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로 인해서 가장 큰 변수가 어떤 게 가장 큰 변수냐면 그 과목별 점수 차가 점수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점수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무엇으로 하냐면 이거를 시행을 할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대학에 커리큘럼을 전부 다 요구를 합니다. 대학의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각 과목당 학점은 몇 학점이 되고 있고 필수는 뭐고 선택이 뭐냐 이런 거를 따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비중을 정합니다. 그러면 교과교육론은 이제 보통 25%에서 35%인데 그 수학과는 35%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24점이 나오는데 이게 몇 년째 24점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뭐 22점이 나오는 해도 있었고 20점이 나오는 해도 있었지만 2018년 이후로는 24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못했습니다. 35%가 아니라 3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현대대수학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세 문항이었어요. 세 문항이 두 문항으로 갔다가 다시 세 문항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내가 이거 색칠한 거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색칠하지 않은 건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요 해석하기 문제인데 이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A형 2번 문제가 올해 A형 2번 문제를 해석학으로 볼 거냐 미적분학으로 볼 거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미적분학으로 봐도 되고
해석학으로 봐도 되는데 이제 나는 이거를 미적분학으로 봤습니다. 미적분학으로 봤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학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점이 아니라 몇 점이 될 거냐면 10점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함수론이 6점, 6점, 8점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선적분 문제가 나와요. 선적분 문제가 나오면서 그 선적분의 문제를 그린의 정리를 이용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선적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복수함수론 자체에도 선적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함수론은 이제 통상적으로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그래서 이제 6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둘 다 서술형으로 나와서 8점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내가 8점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본 건데 아까도 말한 그린의 정리나 이런 과정은 미적분학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걸 미적분학으로 이제 또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위상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미스테리하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위상수학은 6점이 나와야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계속 하는데 2020년과 2022년에는 2021년에는 기입형합문항, 서술형합문항 그래서 6점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올해는 기입형이 안 나오고 서술형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커다란 이제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산수학이 2점, 2점, 2점이었는데 작년, 올해 몇 점씩 나왔냐면 서술형으로 4점, 4점이 나왔다라는 건데,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아까 가장 큰 문제는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니죠.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과교육론은 2문항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교과교육론을 빼면 6문제에서 4문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기입형 6문제를 내야 될 문제가 기입형이 4문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서술형의 확률 통계와 이산수학,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학 이런 것들을 섞어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혼합형이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혼합형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혼합형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2021년, 2022년도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보는 건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함수론이 내년에는 8점이 아니라 6점이 될 개연성이 높고 위상수학이 4점이 아니라 6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한 기입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한 것을 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제 이 문항수에 대한 차이점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으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입형 문제만 이제 여기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입형 문제를 빨간색을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변하지 않고 나온 문제수예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 2문항, 이건 2는 2문항 2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A형 하나, B형 하나. 그래서 교과교육론이 2문제가 나온 건 바뀌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미분기하학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을 보면 미적분학, 위상수학, 현대대수학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확률통계가 나왔고요. 올해는 미적분학, 확률통계, 현대대수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는데 아마 큰 틀에서 지금 나왔던 과목들 있죠. 미적분학, 위상수학, 미분기학, 현대대수학, 확률통계, 복수함수론. 이 6개 과목은 아마 이 6개 과목 중에서 4문제가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거나 여기 만약에 하나가 첨가된다면 이산수학이 이제 첨가될 수는 있는데 최근 흐름으로 보면 이산수학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이산수학만 독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산수학과 현대수학이 결합되기가 되게 쉬워요. 결합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연계시켜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서술형에 대한 문제는 교과 경로는 다성문항으로 바뀌지 않았죠.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도 항상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두 문항이 나왔었고, 해석학은 뭐 이때 조금 특이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학은 서술형에서 몇 문제가 나올 거로 보냐면 두 문항이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론, 선형대수, 정수론, 미분기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확률통계 이 네 과목들은 전부 다 한 문항씩 나올 것은 분명하다. 이제 뭐 올해 이제 서술형이 복수함수론이 두 문항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 문항이 나올 것이다. 얘네들은 반드시.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한 이산수학이 특징적으로 4점짜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4점짜리로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는 4점짜리지만 확률 통계와 연계시켜서 2점, 2점에서 4점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나머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나머지 과목은 변화가 없는 거는 굳어졌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고 아까 이제 변화가 있는 과목들은 점수 편차가 약간씩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가장 이제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이제 지금 기입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입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념을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기입형에서. 그러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 이제 뭐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알고리즘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공식에 바로 대입시키면 답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가 되냐면 예전에는 뭐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는 뭐를 보냐면 미분기학이라는 걸 본다면 미분기학이라는 걸 크게 둘로 나눠서 정칙곡선과 정칙곡면 나누면 정칙곡선 2점 정칙곡면 4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 걸로 보면 그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칙곡면이 2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정칙곡선이 4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변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은 개념 파악을 이제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따가 그 A형 11번 풀 때 전형적인 그게 이제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여하튼 교사명 시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추론, 뭐 이걸 추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증명이 추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인데, 이때 전통적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보통 대학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시면 교수님들이 데피니션 나오고, 그 다음에 시어렘 나오고, 그 다음에 프루프 나오잖아요. 근데 교사명 시험은 시어렘을 프루프하라는 말이 90년대 시험 문제예요. 최근의 시험 문제에서는 정리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명이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증명이 나오는데 그 증명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책에서 나와 있는 책자에서 본 기본서에서 본 정리를 증명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공부하실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 정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공부가 돼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리를 쓰면 어떨 때 좋고 언제 효용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통 뭐라는 말로 많이 쓰냐면 정리를 해석하시오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한자를 더 써요. 앞에다가 한자를 더 써서 뭐를 쓰냐면 정리를 고지고대로 읽지 말고 무엇하라? 재해석하라. 증명에 목매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이 정리를 아까 앞에 거하고도 연관되겠지만 글씨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쓴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 능력이에요. 근데 이 활용 능력이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A라는 정리를 쓰면 딱 답이 나올 만한 문제들은 뭐 올해 물론 해석학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비중으로 본다면 그것 때문에 그거 맞췄다고 해서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못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한 능력을 이제 길러야 돼요. 이제 그것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교사 임용 시험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뭐 97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만 공개적으로 1996년도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순위고사라는 말로 해서 뽑았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그래도 예전에는 국공립을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립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86년도인가 몇 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거를 지역별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시험을 봐서 이거를 했던 것을 오늘날의 체계를 갖춘 건 이때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전의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가끔 하다가 그 이전의 자료를 이제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는 틀렸는데 답은 맞아요. 신기하죠? 거기 이제 왜 그러냐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본 사람들이 시험 손으로 써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쓰는 과정 중에 이제 오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여하튼 이제 97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몇 년도가 된 겁니까? 지금 2022년도가 되면 한 25년 정도 되는 건가요? 초창기에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약간씩에 바뀝니다. 뭐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뭐 이렇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교육인적 자원부란 교육 개발원이라는 것에서 주관을 했다가 지금은 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사가 이제 바뀌기도 하고요. 하는 형태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게 이제 제도가 이렇게 이제 시험 연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가게 되면 25년이면 현대대수학만 따지면 곱하기 객관식까지 따지면 뭐 몇 하면 이거만 100문제 가까이 돼요. 해석학도 100문제가 넘어요. 그러면 나올 만한 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나왔겠죠. 그동안에 안 나왔어요. 그럼 왜 안 냈을까요? 숨겨놨다가 다음엔 2023년도에 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봤을 때 이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정도쯤 됐으면 나올 만한 건 다 뭐다?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21세기 수학합니까? 17세기, 18세기 수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수학 교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나올 만한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뀐다면 뭐만 바뀔 거가 된다요?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만 바뀌겠어요? 관점만 바뀌겠죠? 근데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딱 누군가 냈어요. 그거를 짧은 시간에 보통 1점당 2분 15초예요. 1점에. 그럼 1점에 2분 15초면 4점이면 9분이에요. 9분 안에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푼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기출문제는 참고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풀어봐야 되는데 무엇은 얘기를 하냐면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세요. 초반에는 풀지 말라고 해요. 초반에 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본 사람은 기출문제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주변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개그 프로에 이런 게 있었는데 뒷북을 울리라고. 뭔 소리인지 알죠? 자기는 맨날 뒷북만 치는 거야. 시험은 관점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사람은 뭐를 준비를 못하냐면 새로운 관점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초반에 기출을 보지 마라. 근데 기출은 봐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초반에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는 기본 개념 공부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공부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출 보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관점이 다양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많이 알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섞어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거 조합해봤자 몇 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뭐 눈물 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고 났더니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학습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공부의 순서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1, 2월에 했던 얘기와 7, 8월에 했던 얘기, 9, 10월에 가면 말이 매번 바뀌어요. 저 인간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막 그렇게 공부했는데 7, 8월에 갔더니 또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시점에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출문제는 참고를 하되 기출문제를 너무 푸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시지 말고 지금은 1, 2, 3, 4월에는 적어도 무엇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념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제하시는 분이 뭐가 되냐면 대학교 4년 교육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봅니다. 대학 교육은 어떻습니까? 3학년인데 니네들 4학년 받았을 것 같아? 교육 받았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섞어서 시험 문제 안 내죠. 난리 나죠. 통상적으로 어디에 냅니까?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해져 있죠. 교재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출제 범위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교수님 뭐가 있습니까? 스타일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 A라는 교수님은 한자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토시 빼놓고 한자로 쓰는 사람은 무조건 A야. 그래서 내가 그분 그 집합론 공부할 때 진짜 집에서 집합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자 공부를 했어요. 손으로 써보고 이게 또 한자도 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거지 이제. 옥편 찾아가며 뭐 찾아가며 막 다 찾아가서 시험 점수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무엇에 맞춰서 합니까? 임용에 맞추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과 임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을 다 배운 거예요. 4년을 배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합이 들어갑니다. 군과 체가 연결되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군 시험 보는데 체론 시험 문제 내면 난리 나죠. 근데 교사명 시험에서 군 문제를 물어볼 때 뭐를 빙자해서? 체를 빙자해서 군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문제가 2문항이 나왔어요. 물론 환체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스타일과는 뭐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1, 2, 3, 4월에는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조금 비워놓고 무엇만 열심히 공부하자요? 개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기출문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는 딱 같이 공부하는데 내 절친인 철수가 옆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얘는 딱 봤더니 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25년 동안 안 나온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의 없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한 문항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100%란 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만에 하나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갑자기 최근 들었더니 새로운 학문에 이 이론이 응용이 되는 게 많대더라. 그럼 그런 것들은 무엇이 돼?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행 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공부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패션에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유행 타는 경우가 아니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이론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것 나도 봐야지.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개념 공부하면서 개념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막 쟤는 막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말도 못하게 어려운 문제도 풀고 있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옆 사람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자꾸 흘낏흘낏 쳐다보게 돼서 하게 되면 자기 스타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정한 어떤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라는 게 있죠. 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갈 거야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럼 우리 옛날 속담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내가 보통 7월, 8월 가면 무슨 말을 하냐면 1, 2, 3, 4, 5, 6, 6월 때는 한 번도 강조 안 했다가 7, 8월에 가면 툭 튀어나오는 이론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는 뭐가 되는 보험 듭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는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생명보험에도 들어놓기도 하고 상해보험에도 들어놓고 보험 들 수 있으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게 아니라 보험에 들자. 근데 그 보험을 1, 2월부터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냥 쭉 가다가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암기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니까 무조건 암기만 하는데 1, 2월부터 외울 필요 없다. 그건 막판에 가서 외워도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과목별로 이제 보시면 교과 교육론은 이제 쭉 설명됐는데 특징적인 것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특징적인 건 여러분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바람에 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바람일 거야 그랬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거짓말 거의 안 붙이고 수학, 교육학, 신론하고 교재 연구만 공부하면 24점 만점 중에 최소한 18점 이상은 맞췄어요. 왜 18점입니까? 다 나왔는데 이제 그 모델이 다른 거죠. 그 모델 때문에 이제 점수가 이제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두 책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지만 진짜 이건 내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또 이걸 갖다 음모론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음모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사임용 시험이 이런 패턴에 있는 데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우정호 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 대학으로 가신 분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분들은. 증거 있어? 그럼, 근데 증거 없죠. 내 비셜인데. 그쵸? 근데 뭐로 증거로 삼습니까?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욕해도 일단 우리가 나중에 따질 건 따지고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투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1학년이면 어떻게 투쟁해 보겠는데 지금 내 앞에 떨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투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책을 무조건 이제 내가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5번 보세요 그랬더니 합격했던 분들이 저 10번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전달됐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처음 한 번은 소설책보다 조금 긴장감을 가져라. 근데 혹시 여러분 소설책 보실 때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합니까? 그냥 문맥 흐름상 이런 뜻 아닌가 하고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 흐름 문제 생기지는 않죠. 첫 번째 읽을 땐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막 첫 번째부터 그냥 밑줄 쫙 이건 중요한 거 별표 몇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시야를 좁혀버리는 형태가 돼요. 여러분 밑줄 치게 되면 책 읽을 때 어떻습니까? 밑줄 친 부분과 안 친 부분이 있으면은 안 친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요? 밑줄 친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요? 밑줄 친 부분으로 가져 시선이 쏠리죠. 근데 책은 씁니다 점까지 빼먹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는 밑줄 친 걸 중심으로 읽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2번 읽을 때까지는 책을 진짜 깨끗하게 읽어라. 이미 내 책은 손상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좀 돈 투자해서 새 책 사서 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다른 책은 중고 사도 되는데 교과 교육문은 무조건 새 책을 사십시오. 바뀐 게 뭐예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바뀐 게 뭐예요?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새 책을 사십시오. 무조건 새 책을 사면 여러분에게 2가지의 좋은 점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오타율이 점점 줄어든다. 요즘 거의 오타 없겠습니다만 오타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에 유행하는 내용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새 책을 사시면 그래서 절대 중고 사시지 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뭐뭐가 나왔어요 이런 말 막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론과 교재 연구.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절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춘자가 아니라 준자예요. 내가 글씨를 쓰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했더니 이거 있잖아 하면서 N 그랬더니 얘가 N자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요 N자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M자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글씨를 하도 못 써가지고 행정일을 보는데 막 옆 중대에서 막 놀러 오는 거야. 근데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중대 글씨 진짜 잘 쓰는 놈 하나 들어왔다고. 거꾸로 말하느라고. 완전 창피해 주느라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글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쓰는 사람한테
야, 네 나름의 멋을 부려 그랬는데 멋 부렸는데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거지. 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995년도 이후부터 이제 나오면서 97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7차 교육과정이에요. 과학과는 8차 교육과정, 우리는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교육학,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학과는 무조건 현재 7차 교육과정입니다. 왜 이 교육과정을 강조를 하는 거냐면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과정이 변한다라는 것은 7차, 8차가 바뀐다 이런 거는 차수가 바뀌는 건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7차 교육과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씩 손보겠죠. 그게 개정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만 우리는 여하튼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수학과의 특징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단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이 7가단계, 7나단계, 8가단계, 8나단계, 10가단계, 10나단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1학기는 가, 2학기는 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계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원래 과목 유급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학년 유급은 아니래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단계형이라는 게 이게 좋은 이제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으면서 단계형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단계형 수준별에서 지금은 뭐다? 수준별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단계형 수준별이 수준별로 바뀌었으면 뭐도 바뀌어야 돼요?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준별 교과기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해요. 이 세 가지가 원리가 뭐냐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역사, 발생적 원리,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렇죠? 구성주의 원리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쓰면서 구성주의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겉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이름은 구성주의예요. 그래서 나도 일단 구성주의라고 쓰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쓰냐면 그러면은 당연히 7차 교육과정은 이 기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에게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원래 이제 참고로 이제 아까 내가 그 얘기 안 했는데 2000년도에 교사임용 시험 과목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과 이후의 과목이 시험 과목이 바뀝니다. 2000년 이전 이후로 그러면서 세 과목이 사라졌어요. 세 개 과목이 사라졌는데 그 세 개 과목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미분 방정식. 그래서 요즘 사범대에서 미분 방정식 강좌가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강좌도 있어도 왜? 시험에 안 나오고 외워야 될 공식은 더럽게 많고 너무 아름다운 언어를 썼나? 그 다음에 증명은 더 어렵고 싫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사라졌냐면 수학사. 세 번째, 고전기하. 일종의 논증기하, 유크리트 기하 같은 거, 아핀기하, 사형기하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라지면서
아핀기와 사형기와 이런 고전기아들이 사라지면서 강조된 게 미분 기아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기아는 그전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곡률 중심으로 나왔어요. 곡률 연륜 중심으로 나왔던 게 아까도 말한 정칙곡선, 정칙곡면 이 문제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수학사는 안 나오는데 충돌이 생기죠. 아까 역사, 발생적 원리라고 했잖아요.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역사, 발생적 원리의 역사라는 말과 발생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수학사는 뭐를 말하냐면 암기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관련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이행레, 2번 뉴턴, 3번 라이프니츠 이렇게 쭉 나와요. 4번 페르마. 관련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행레. 왜? 이 사람이 제일 핸섬해서? 뉴턴, 라이프니츠, 페르마의 공통점은 미적분학에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다음 중 관계 잘못 짝짓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위상수학 칸토르, 미적분학 뉴턴, 그 다음에 해석기학 데카르트, 임용수학 이행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르게 짝져진 건 그럼 다 올바르게 짝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수학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발생적 원리인데 역사적 측면을 무엇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측면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수학사도 이제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수학 발달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왔지만 이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순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역사적 순서 또는 학습 지도 순서 이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내가 이제 가끔가다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것은 이거는 진짜 뭐가 되냐면 이제 옛날에 군대 가면 꼭 고참들이 했던 말들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그 시대에나 나올 법한 시험 문제들 이라고 하면서 이건 시대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게 시험에 딱 나와버린 거예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것들도 나왔냐면 딘지의 게임 이론 같은 거 나온 거예요. 게임 순서 이게 그쵸? 그래서 5단계를 이제 올바르게 순서를 짝짓게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나오는 건 되게 유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반일에 대한 이론 5개 학습 수준 그것을 올바르게 짝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 이제 나왔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발달사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처음에 외우면 나중에 머리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엔 큰 그림으로 어떤 식으로 했다가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자꾸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5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읽다 보면서 4번, 5번째 가면서 디테일함까지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실까요? 비구츠키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 요 두 가지, 이게 지금, 요 두 가지는 누구 이론이에요? 요 두 가지 이론. 프로이덴탈의 이론이죠. 그렇죠?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사고 실험 문제. 그 다음에 반영적 주상화에 대한 문제. 역사 발생적 원리. 수리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창의성 교육이에요. 그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수용 학습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까?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비판적 사고력이 강조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구?
역사 발생적 원리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근대적, 현대적 이렇게 나누는데 현대적 역사 발생적 원리의 대표적인 사람 3명이 누굽니까? 프로이덴탈, 또 라카토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얘기를 안 해서 브루소,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안 물어봐요. 시험 문제 교육과정에 교과서를 할 때 3가지 원리는 뭘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역사 발생적 원리자의 대표적인 3명을 쓰시오.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 이론들이. 그게 바로 뭐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중요한 거하고 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원래 지금 수업하는 거를 1시간 하려고 했는데 강의 준비할 때는 한 40분 하면은 수업할 때 1시간 한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말이 많아져가지고 조금만 더 먼저 얘기를 해보면,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크게 강조는 안 하고 심리학 얘기만 이제 해주면, 수학교육 심리학이란 뭐죠? 수학교육 심리학이란 학습자의 인지 수준하고 학습 수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계단 형식으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 학습자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자야. 그러면 당연히 학습 내용은 어느 쯤에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져요?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조건 아무리 좋은 이론이 나와도 기승전 뭐예요? 수능이죠. 나는 뭐 이번에 수능 생명과학인가 뭐 우리 애 안 봤었는데 아깝더라고. 그거 했으면 한 문제 더 맞췄을 텐데. 근데 그거 했다고 잘린다는 건 그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 자, 이 말하다 거기까지 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능이에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뭐로 이루어지냐면 학령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학년이란 우리 학교식으로 따지면 학년. 1학년 때 뭐 배워야 되고, 2학년 때 뭐 배워야 되고, 3학년 때 뭐 배워야 되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쫓아가야 됩니까? 학생이 쫓아가는 거죠.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우리나라는 학령이에요, 지금. 여기 아니라 중1, 중2, 중3, 고1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면 중2인데 실제 이 학생 수준은 중1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로 넘어갈 때 이거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구체물을 통한 직관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와 맞습니까? 구체적 조작 단계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요? 형식 조작 단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노래 안 부르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우리 때는 맨날 빛나는 졸업장을 따신 언니들께 막 나왔는데 요즘 그런 노래 안 하나? 항상 하면 막 울고 그래요. 뭐
개학하면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서로 막 동네 친구들이니까 보고 그러는데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해서 얘가 야 나는 오늘부터 중학생이니까 난 구체야 안녕 나 형식으로 갈 거야.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2학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권은 뭐예요? 학교는 이쪽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수준이 맞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뭐가 돼요? 수준이 안 맞아서 모두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의 이론들이 강조되냐면 여기에서 누구의 이론이 DNS의 무슨 원리가? 수학적,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강조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원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 발생적 원리도 3명 얘기를 했고, DNS는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DNS의 이론은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DNS의 이론을 많이 강조하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오는 이유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다?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가 반드시 추가가 된다요? DNS가 추가가 되는데 한때는 DNS의 자리를 누가 들어왔냐면 브루너가 들어온 적이 있고 한때는 또 스캠프가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요. 들어온 적이 있는데 대체로 DNS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부각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 교육은 학습자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학년에 이미 제시된 학습에 누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건 누구의 이론으로 본다요? DNS의 이건 딘지 이렇게도 하지만 하여튼간 DNS에 안 돼. 난 그냥 DNS라고 읽을게요. DNS의 뭐로? 다양성의 원리가 여기에 가장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더라도 그런 밑그림을 그려놓고 읽어보면 훨씬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함수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 나오고 확률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름 막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